예, 한국의 방앗간하고 달리 예, 떡가루 내는 기계만 있고 다 수제를 하는 수제 떡집이에요. 이북식으로 딱. 남한식은 거의 기계를 뽑잖아요. 그리고 속도 뭐 깨하고 뭐 설탕을 넣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콩도 였는데 하얀 콧, 동부란 콧 뭐 많이 였는데 우리는 이거 북한식 줄당 콩만 넣어요. 송편에다가. 하나하나 만들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이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많이는 못 팔고. 근데 힘든데 왜 손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맛있으니까. 이게 무슨 가루예요, 이거? 감자가루. 감자를 얼렸다가 가루를 분쇄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달라요. 예, 달라요. 여기 없어요, 한국에. 북한에서는 못 가져오잖아요. 이것도 저 연변에서 공수해요. 연변 사람들도 이 가루를 좀 먹더라고요. 그래서 콩과 같이 거기서 공수를 해서 가지고 와요. 기계로는 이 맛을 낼 수도 없거든요. 제가 고향의 음식 그대로 하자면 제 손맛을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맛있겠다. 아, 먹기 너무 아까워요, 진짜. 줄땅콩이 어느 거예요? 요거 줄땅콩이라는 게 이건데 예.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줄땅콩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낭콩 하는 게 줄당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낭콩. 뭐든지 맛있게 먹어요. 야. 고소해. 맛있겠다. 진짜 먹고 싶다. 내가 떡을 잘 못 먹는데 예. 이거 진짜 맛있다. 와, 기대된다. 와, 이건 너무 맛있어, 이거. 근데 언감자떡은 뭐예요, 언감자떡? 온감자떡은 북한의 량강도 쪽에서 많이 나요. 감자를 가을에 수확했다가 그걸 다 캐지 않고 놔뒀다 겨울에 올고요, 밭에다가. 땅 속에? 예. 그래서 봄에 다시 캐서 그걸 말려서 낸 가루가 언감자 가루예요. 감자가 얼면 새까맣게 색깔이 변해. 감자가? 네. 쑥 아니에요, 쑥? 아니에요. 감자. 감자가 이 색깔이 나와요? 감자가 얼면 시꺼매요. 아, 진짜? 예. 속에는 뭐 넣었어요? 김치. 김치? 완전 맛있어요, 이거 진짜. 김치? 완전 맛있어요. 어머니 김치속 완전 맛있게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여기다 모두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야. 김치만두? 난생 처음 먹었는데 이거는 중독성이 심하겠어요. 완전 맛있어요. 금방 해냈을 땐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북한에서 이렇게 먹습니까? 예. 네, 잘 먹어요. 북한에서 이 언감자 가루가 거의 북한 주민들한테 식사 대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봄날 같은 때는.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핸드폰 케이스 조립도 해보고 프레스도 달라보고 그리고 식당 일을 또 주방에서 오래 했는데 식당 일이 저한테 적성이 제일 맞더라고요. 제 나이 때. 그래도 제가 아이템이 있고 저도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했던 떡도 해볼까 하고 이저기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떡 케이크를 배워준다는 이런 이게 떡 광고가 케이크.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웠죠. 떡을 배워가지고 자그마한 8평짜리 가게를 오픈하게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같이 이게 탈북에 온 친구가 날 보고 전화로 너 북한식 떡 좀 해서 낸데다 좀 달라 굴다가 자기 사 먹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떡을 하기 시작했죠. 잘하셨다. 아, 이 인상이 왠지 뭘 만들어도 맛있게 만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제가 가끔 이제 가나 음식을 먹고 싶고 만들고 싶은데 솔직히 재료 때문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예. 똑같은 재료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줄당콩을 몰라서 어디서 구입할 줄 한국에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국산 팥으로 또 국산 팥도 모르니까 청양 쪽에 충청 쪽에 팥이 제일 좋다 청양.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사서 해보니까 집에서 우리가 해먹던 이 줄당콩 속으로 해먹던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팥이 좀 쌉쌀한 맛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입할까 고심하다 이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변 쪽에 사사여행 가는 친구들한테 거기 가면 서시장이라는 데 있는데 그거 좀 전화번호만 좀 따가지고 오라고. 꽈배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떡들을 하면서 찹쌀 튀김도 사람들 탔더라고요. 뭐 어렸을 때 먹던 기억이 있으니까. 저 맛있죠. 근데 그거 북한에서 먹어봤는데 해보지는 못했어요. 어머. 예. 북한에도 그 찹쌀이 엄청 비싸요. 잎쌀보다 더 비싼 게 찹쌀이거든요. 예. 그러나 장마당도 이렇게 떡이나 다른 떡들처럼 막 파는 데가 없어요. 양이 작고 비싸니까. 근데 여기 와서 그걸 해보려니까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안 어느 날에 만들어봤으니까. 찹쌀 그쪽 모찌가 자꾸 언제 있잖아 기름이 들어가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진짜 고생해서 터득했거든요. 속도 터졌겠다. 네, 그게 그러니까 기름이 온도 그러면 찹쌀 가루하고 물이 비율이 맞아야 그게가 속에 터지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제가 가게 차려서 1, 2년은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초반에. 처음에는 뭐 가게를 오픈했는데 월세 내고 뭐 재료값 제하고 뭐 가스값 뭐 다 인건비, 세금을 제하고 그렇죠. 나니까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었어요. 그래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전 단계동, 월계동 거기도 2kg도 제가 직접 배송을 했어요. 그 처음에는 차니까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다 여가지고 진짜 밀차를 끌고 집에 상암동에서 버스를 타고 홍대 가서 한승을 해가지고 그 홍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잖아요. 그 아이스박스 거기 담겨지지 않아요. 그것도 들어내서 그까지 박스로 2번 날아서 올라가면 무릎이 막 아파요. 또 거기 금방인 거야. 또 걸어서 가야 돼요. 한 10분, 20분을. 비싼 게 아니네. 예,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그 홍보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그러면은 좀 힘드신 상태를 지나서 매출이 좀 좋습니까? 그렇죠. 지금 홍보도 많이 됐고 이 3년 차가 들어서 4년 차가 들어섰는데 명절날에 2박 3일을 꼬박 팔면 한 5, 600만 원씩. 와. 3일 동안요? 예, 2박 3일. 명절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명절에 자진 못하죠. 명절에 자진 못하죠. 아예 안 자. 예, 3일 전부터는 꼬박을 제가 세야 돼요. 아저씨도 온 밤 배송을 해줘야 되고. 힘들겠다. 제가 어머님 얘기를 지금 쭉 들어보니까 장사 수완이 좀 좋으신 것 같은데 북한에서도 떡 장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장사가 잘 됐죠? 아니에요. 아이고, 북한에서 장사가 운이 되게 나빴어요. 하는 것마다 진짜 안 되더라고요. 북한에서 떡을 시장에 나가서 파는데 북한들이 이기는 가래떡이 있잖아요. 네. 그건 기계를 뽑잖아요. 예. 우린 그거 다 일일이 손으로 밀어야 맞아요. 돼요. 절편. 그 송편도 이렇게 해서 가서 팔면 운이 좋으면 그날에 그 3kg 떡을 해가서 다 팔면 네. 동생하고 내가 국수 한 그릇씩 싸 먹을 돈이 남고 그 운이 나빠서 그 떡을 못 파면 저녁에 그걸 다시 가져와서 집에서 끼니로 이어야 됐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뭐 장사도 배낭 메고 청진 쪽에서 장마당에서 물건을 싸가지고 항해도 쪽에 가요. 농촌 쪽에 가서 그거 가지고 식량하고 바꿔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kg 쌀을 50kg 배낭에 밀고 10리, 20리씩 걸어 다녀야 돼요. 대단. 그리고 항해도 역전에 왔는데 지금 자비 청진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낭을 잊어먹을까 봐 이렇게 탁 메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깜빡 돌았는데 도둑 맞췄어요. 어떡해. 역전에 왔는데 지금 자비 청진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낭을 잊어먹을까 봐 이렇게 탁 메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깜빡 돌았는데 도둑 맞췄어요. 어떡해. 요 면도칼로 배낭끈을 딱 꺼내가지고 간 거예요. 아, 그놈의 면도칼 진짜 이거 세상에 나쁜 도둑놈. 그럼 이제 북한에서 이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를 하셨잖아요. 네. 살기 힘들어서 이제 한국까지 오신 건가요? 어머님은 어렸을 때 제가 한 7살 때부터 병으로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있었고요. 아버님은 연세가 있어서 치매로 3년 동안 대소변 받아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제밖에 없었죠. 몇 살 그게. 때예요, 그게? 그게 제가 24살 때. 야, 네. 아기 때네. 살림은 몇 살부터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살림은 제가 위에 언니들이 있는데 언니들은 제가
13살 때 벌써 언니들은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 13살 때부터 밥을 하고 빨래를 씻고 장물 봐야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에 탈북했죠.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당산 밑에는 다 잊어먹고 제일 걸린 게 동생이었어요. 엄마가 걔가 태어나서 1살 때 아직 젖을 먹을 때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니까 젖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장애를 알았어요. 애가 그때 아파서. 근데 가를 두고 오자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살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그 집에 있는 옷을 장마당에서 팔고 그 옷 판 돈을 쌀을 싸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먹을 식량을 싸주고 네. 언니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죠. 그래서 갈라진 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모습이.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동생분과 그 연락이 소식이 아예 끊긴 거예요? 다시는 못 만났고 제가 중국에서 6년 살다가 북송됐어요. 북송돼서 언성 보위부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네가 어디서 살았니? 어디 있었니? 뭐 했냐? 이거 신원조회해야 거기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신원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에 잡혀나갔는데 근데 보니까 2004년도에 김정일이가 행방불망자가 너무 많으니까 몽땅 없애버려. 주민등록을 말소해버려서 죽은 것으로. 국민인데. 그래서 막 울면서 그래. 거기서 나가야 되니까 울면서 내 동생이 이름이 누구고 어디다 냈고 이민반장 이름 됐고 다 되니까 다시 들어가서 줘야 하니까 이런 애가 있었다 하더래요. 그래서 신원조회가 돼서 나오니까 그때 알았죠. 동생이 죽은 걸. 어떡해. 그 동생도 제가 중국에 탈북하고 한 달 있다 안 오니까 아마 무산 쪽으로 저를 찾아서 왔더라고요. 왔다가 거기에 또 역전에 인신매매꾼이 내 동생을 홀려서 또 언니가 중국에 있으니까 자기가 찾아주겠다. 그리고 가서 팔아먹은 거예요, 얘를. 연변 쪽에다 팔았으니까 얘가 또 다시 잡혀서 북송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위부에서 영양실종이 걸렸어요. 거기 구조장에 앉았다가. 네. 그러니까 영양실종이 오니까 그런 구호소 같은 데였는데 거기서 아마 아사를 했죠. 가니까 굶어 죽고 찾으러 가서 내 동생을 어디다 묻었는가 하니까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저 거적지게다 싸서 그저 어디다 무슨 몰아서 시신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버려졌을 예. 것 같다. 아유 너무 속상하네요 이게. 제가 못 했었던 생각밖에 안 나요. 항상 그래 조금 부족한 날에도 공장 일을 열심히 하고 표창도 받던 애였어요. 근데 좀 먹는데 탐나는 애였는데 제가 그걸 충족 못 시켜준 게 제일 가슴 아프고요. 제가 헤어질 때 그 쌀을 줬는데 배낭을 메고 가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추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달려가서 붙잡아서 내가 하룻밤 더 잘까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왔거든요. 근데 그때 싫다고 떼를 써야 되겠는데 떼를 안 쓰더라고요. 제가 촉박한 거 아니까 언니가 짐을 다 잊어먹고. 그렇지. 근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제가 그때 같이 하루라도 못 왔던 걸. 그리고 하루도 같이 품에 꼭 안고 자고 싶었는데 너무 제가 후회됐어. 계속 장사다니까 동생을 며칠 같이 못 잤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모두가 아는 그 현송월 단장이 그 학교를 나온 같은 동문이라는 거죠? 예,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요. 네. 저희보다 한참 선배인 분이시고요. 그분은 이미 유명해지신 다음에 대학교에 자격을 그냥 받으러 다녔을 뿐이지 저희처럼 뭐 가서 기초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죠. 이 대단한 학교인가 봐요 여기. 네, 정말 대단한 학교고 저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나온 게 그 전혜영 휘파람 노래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불었네. 그 작곡가가 리종호라는 사람이에요. 작사 작곡 다 하신 분인데.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혁신자의 꽃다발 안고서 휘파람 불면은. 그리고 그 평양음악무용대학은 북한의 음악인들이나 뭐 예술인들을 통틀어서 실력자들. 그래서 그 선우양이 모란봉 악단의 그 제1 바이올린수도 저기 김홍균 명칭 음악계 나왔죠.
예술계에서는 정말 탑 오브 탑이고 그 모란봉 악단 중에서 졸업생도 있지만 현역 그러니까 음악대학 생활을 하다가 그냥 뽑혀간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 때 김정숙 여사랑 리설주 부인이 둘이 같이 갔던 방문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해요. 사실 북한에 그 많은 대학교들이 있는데 이 음악무용대학은 최고의 그 음악가들이 모인 대학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김원균이라는 명칭을 달아줬잖아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네. 북한의 애국가, 그다음 북한에서 늘 부르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만드신 분입니다. 김일성이 이 북한이라는 체제를 만들 때 그때 음악적으로 그 힘이 됐던 그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김정일 같은 경우는 선전선동 분야로 해서 북한 체제를 그 지탱해 나왔잖아요. 그때도 역시 음악의 거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던. 그래서 북한에서는 음악의 거장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음악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완전 있으니까 이름까지 이렇게 따졌구나. 그 유명한 피바다 가곡단 있잖아요. 거기도 저분이 그 가곡단 단장도 맡았어요. 북한의 이름이 왜 이렇게 무섭냐? 피바다 가곡단이 김정일이 그 지도자였다가 좀 이 파워를 가지려고 할 때 피바다 가곡단이 딱 선동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거기서 가곡단 단장했다고 그러면 센 거죠. 국민의 불여의견이죠.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체예술의 발전 행로에 뚜렷한 자옥을 새기며 성장해온 음악예술인재 육성의 원종장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성악가와 연주가, 지휘자 후비 육성 문제와 훌륭한 악기 기술자들을 더 많이 양성할 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우리의 음악예술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손길이 있어 주체예술인재 육성에 바쳐진 절세 위인들의 역사는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이렇게 봐서는 뭐 아주 훌륭한지 몰랐는데 시설은 안에 굉장히 좋네요. 네, 잘 되어 있고요. 음악대에 가는 것 자체가 전쟁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실력이 똑같이 갖춰졌는데 나는 실력인데 돈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일단 돈 받은 사람부터 일단 받을 거 아닙니까? 한 1,000불 정도는 기본으로 내물을 깔고 시험을 쳐야 이게 실력자들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야, 북한에서 1,000불 큰 돈이잖아요. 1,000불이면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300불이면 1년 먹고 사는데. 제 삼촌 아들이장 음악대학 저 학교 다니고 있는데 제 삼촌이 공원합창단에서 성악했어요. 그러다가 왜 나왔는가? 아이를 저 대학을 보내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상품 무슨 상업관리 과장인지 뭐인지 하면서 거기서 받은 뇌물을 가지고 아이를 저 학교에 보낸 거예요.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약간 지금 말씀하신 학교 느낌이 그 북한의 뭐 버클리 음대 같기도 하고 이게 북한 부모님들도 욕심 많이 내시죠? 꿈도 못 꾸지. 당연하죠.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끼가 있으면 음악을 다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자녀들 어릴 때부터 음악을 배워주냐면요. 북한에서는 단간부로 출세하는 기본 자격을 가져야 되면 군대가 10년 군복무를 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 당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단간부로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자격을 갖췄는데 북한에서는 1호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의 그 김정은이나 김정일이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건 1호 촬영이라고 하는데 이 세 자격 옆에 1호 촬영한 사진까지 있으면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 분양받는데 점수를 더 추가 된 거죠. 비유법이 너무 죽인다. 근데 김부자하고 사진 찍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군사 제일주의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부대를 김부자가 엄청나게 시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군부대를 갖다가 꼭 공연을 합니다. 예술대학교, 예술전문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군대 나갈 때 편하게 군복무를 하는과 동시에 군복무를 하면서 제일 먼저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 있는 집안에서는 그래야 빨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실력은 무조건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허일욱 씨도 평양에서 좀 사는 집. 그러니까 저는 집은 평양이 아니고요. 집은 청진 사람이고요. 제가 청진 사람인데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했으면 그게 아마 불가능했을 건데 아버님께서 그 북한에서 모의부장을 제가 있을 때 합쳐가지고 최고 덕원 비척이다. 어머야.
보이부장이 아버님이 계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보이부는 보이지 않게 먹는다. 안전부는 안전하게 먹는다. 당원은 당당하게 먹는다. 이러한 유머적인 북한의 말이 있는데 최근여간에는 보이부에다가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군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야, 네 증명서 내놔. 뭐 주민등록증 내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보이부라는 게 한마디로 북한 전체 주민들의 정치적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 편대에 따라 그 사람 정치적 생명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무리 살아 있어도 정치적 생명이 죽어 있으면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부르는 대로 달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갖다 줘요. 왜냐면 얘한테다 점을 하나 딱 찍어놓게 되면 이걸 돈 줘야 되거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어마무시한 권력가인 거죠. 1억씩에서는 이제 집안이 그래도 잘 사셨잖아요. 혹시 사교육도 많이 받으셨나요? 제가 뭐 사교육 받았던 걸 뭐 어렸을 때 잠깐 받았던 걸로 얘기하려면 뭐 끝이 없고요. 와. 북한에서 다 대부분 기술을 배워주는 게 군대 나가서 군 생활을 편하게 하라고 그런 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때 사교육을 받았던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라는 면 한 7개 정도. 북한에서 그 전기가 안 와가지고 자동 변압기라는 걸 쓰거든요. 전압이 낮으니까 자동으로 그것까지 자체적으로 만드는 기술까지 제가 배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군대 나가면 이 정도 기술이면 여단장, 대대장급 이런 집들에 다니면 TV 수리해주고 이러면서도 편하게 먹고 산다는 의미에서. 최고죠, 최고. 그렇게 해서도 배워주고 그다음에 군대에 나가면 또 북한은 그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모든 걸 서류를 펜글로 쓰거든요. 모든 서류를. 그러면 군복무를 또 편하게 했으니까 그거 한 4년 정도 제가 사교육을 다녀서 그때 뭐 피아노도 배우러 다니고 그다음에 트럼펫도 배우러 다니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해서 한 달에 쌀로 따지면은 한 달에 한 200kg 정도 좀 주지 않았을까. 와, 대박. 1년을 살 수 있는 돈이다. 미리 씨, 비싸죠? 학원 8군데, 6군데 다니는 건. 거의 좀 한 달에 사람들이 주중에는 뭐 공부, 수학, 영어 뭐 이런 거 보충하고 주말에 피아노나 뭐 노래나 뭐 이런 걸 배우는데 8개면은 진짜 뭐 거의 엄청난 스케일이고 돈으로 치면 한 달에 한 200 내지 300달러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8개를 다 합쳐가지고. 북한에서 제가 있을 때는 제가 또 가해를 했거든요. 저는 가해하러 다녔어요. 왜냐면 그 아코디언 치니까 우리 애들 아코디언 좀 배워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가난하지만 그래도 남들 못지않게 해갔다고 진짜 집안 가산 팔아서 아코디언 배워주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에 가해를 가봤자 저한테 받을 거 쌀을 뭐 몇 킬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부실을 대요. 바쁘다고. 그리고 있는 집 사람들 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물어보지 않고 가요. 내가 알아서 많이 주니까요.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평양음악대학에서 하루 100달러 쓰기 모임을 했다. 하루 100달러 쓴다고? 하루에? 미친 거 아니야? 100불 쓰는 모임은 한류를 즐기려고 노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불 정도 가지고 모이면 간단하게 그냥 처음에 맛집 가서 먹으면 맛집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다니는 그런 식당으로 가는데 밥값이 우리 한국 돈으로도 한 5, 6만 원 정도씩 하니까 1인분에 그 식당에서 술 한 잔 먹고 하면 어떨 때는 막 술도 막 600불짜리 이런 게 파는 게 있거든요. 북한 식당들에. 이야, 기가 막히네. 근데 이거 얘기를 못 하겠네. 얘기를 못 하겠네. 그렇게 하고 나와서 어디를 가냐면요. 저희가 정진 같은 경우는 천마산 호텔이라고 그때 가라오케를 허용을 했었어요. 거기서 뭘 진행이 되냐면 그 대학교 예술인들이다 보니까 무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노래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면 여기 뭐 한국에서 뭐 그 아이돌들이 앨범 하나 냈다고 하면 안무를 한 걸 무용하는 친구들이 그대로 안무를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라이브 카페에 들어가서. 노래 같은 거는 저희가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이크로. 그러니까 다 준비가 되면 공연으로 나가는 거예요. 버스킹이구나, 버스킹. 완전 버스킹인데 전부 다 한국 노래로, 한국 댄스로. 거기 가능해? 그렇게 한류를 그냥 대놓고 즐기면은 북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총살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벌을 안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으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거의 교도소 5년형을 받았을 텐데 그건 딱 보면 얘는 아버지가 누구니까 너는 그냥 나가. 너 나가. 근데 저희 친구들이 거기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버지한테 직접 말을 못하고 말 안 받아서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뒤에 그 비서라든지 실장 이런 사람 통해가지고 그 친구들 또 빼내오기도 하고. 일단 법적인 처벌은 일단 벗어나는 거예요. 다 빼내니까. 그러면 행정처벌이 남아있는데 그 극장 부업지 올라가서 김매기 가서 풀 뽑기, 뭐 10년사 암기하기. 그냥 처벌이라기보다 벌 정도 꼭. 아이고. 이가 예술가가
다루기 참 힘들겠다. 맞아요. 날라리. 집안도 좋고 예술단 소속이고 잘 나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어쩌다가 탈북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제 뭐 앞으로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애도 있으면 공부를 자유스럽게 시킬 수 있는데 북한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굿발이 있었는데도 제가 유학을 못 갔어요. 이태리. 예, 근데 성악이니까. 예, 이태리 유학 가는 꿈이었었는데 우리 정도 자격 가지고도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제가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을 내리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연 한 13억 정도 매출되는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제조업이에요, 아니면 유통이에요? 유통업이요. 야, 와, 대박. 아 근데 뭘 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지금 제가 전공을 했던 거랑 너무 다른 비즈니스로 나갔잖아요. 근데 장사를 한 이유가 노래를 하고 싶어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여유도 좀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해가지고 한 8월쯤에 앨범을 낼 예정입니다. 정말 북한 최고의 예술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데 이분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박이다. 용사가 고향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동네고 떠나오 산천에 물어보라 들어는 말해주리 길가에 심은 백살구 나무 잎이 지금도 설레이며 정답게 속삭이네. 다르네.